어서 오세요. 노벨상 세계입니다. 본 영상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허구성, 과장성, 추측성 정보를 걸러내고 검증된 정확한 지식만을 엄선하여 전해드립니다. 오늘 노벨상 세계에는 2023년도 노벨 물리학상 3명의 공동 수상자인 피에르 아고스티니, 페렌츠 크라우스, 앤 라오이리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노벨상 세계에는 오늘날 AI 시대의 일방적인 지식 전달 방식과는 달리 인류의 복지에 기여한 현인들의 심오한 지혜와 덕성에 초점을 맞추는 채널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내용을 살펴보죠. 이 세 분의 업적, 정말 대단한데요. 핵심은 아토초, 그러니까 10의 마이너스 18제곱초라는 상상조차 힘든 짧은 시간 단위로 전자의 움직임을 포착하는 길을 열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1초를 100경번으로 나눈 시간이니까요. 이게 눈 한 번 깜빡하는 사이보다도 훨씬 아득하게 짧은 찰나입니다. 100경분의 1초. 이게 얼마나 빠른 건가요, 정말? 네, 근데 중요한 건 단순히 보는 걸 넘어서요. 이제 원자나 분자 내부에서 전자가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고 에너지를 주고받는지 이런 걸 실시간으로 관찰하고 궁극적으로는 제어할 가능성까지 열었다는 겁니다. 제어까지요? 그렇죠. 물질의 가장 근본적인 작동 방식을 들여다보는 새로운 창이 생긴 거죠. 정말 혁명적이네요. 그럼 첫 번째, 전자 움직임을 포착한 3명의 개척자. 왜 이들이 중요한가? 이 세 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네, 이 세 분의 기여가 정말 기가 막히게 맞물려 돌아갔습니다. 우선 앤 라오이리에 박사님은요, 강한 레이저 빛을 기체에 쏘면 아주 짧은 빛의 파동, 그러니까 아토초 펄스의 씨앗이 되는 고조파, HHG가 나온다는 현상을 처음 발견하셨어요. 고조파 발생 현상이요? 네. 그리고 그 원리를 규명하셨죠. 비유하자면 원자라는 아주 작은 종을 레이저 망치로 아주 강하게 탁 때려서 극도로 높은 즉 아토초 펄스를 내는 방법을 알아낸 셈입니다. 원리를 밝혀내신 거군요. 그럼 다른 두 분은요? 피에르 아고스티니 박사님은? 피에르 아고스티니 박사님은 그렇게 만들어진 여러 개의 아토초 펄스들을 이용해서 전자가 원자에서 뿅 하고 튀어나오는 데 걸리는 시간을 아주 정밀하게 측정하는 기법, RABT라고 하는데요. 이걸 개발했습니다. RABBIT? 네, 마치 아주 정밀한 스톱워치 여러 개를 미세한 시간차로 출발시켜서 그 차이를 재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페렌츠 크라우스 박사님은요? 그리고 페렌츠 크라우스 박사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셨죠. 단 하나의 아토초 펄스를 실제로 만들어내고 이걸 이용해서 전자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관측하는 실험에 최초로 성공하신 겁니다. 최초로 성공. 네, 이걸로 이제 아토초 과학이라는 새로운 분야가 본격적으로 문을 열게 된 거죠. 각자의 역할이 정말 퍼즐처럼 딱딱 맞아떨어지네요. 자, 그럼 두 번째, 프랑스, 스웨덴, 헝가리에서 출발한 과학자의 길. 근데 이분들 배경도 흥미롭습니다. 프랑스, 스웨덴, 헝가리. 출신 국가가 다 다르시네요. 그렇습니다. 엘 라위리에 박사님은 프랑스 태생이지만 중요한 연구는 스웨덴에서 하셨고, 피에르 아고스티니 박사님은 프랑스에서 주로 활동하셨고요. 페렌츠 크라우스 박사님은 헝가리 태생인데 독일에서 연구 기반을 닦으셨죠. 활동 무대도 다 다르군요. 네, 각기 다른 환경에서 연구했지만 결국 이 아토초라는 극한의 시간을 탐구한다는 목표 아래서 보이지 않는 협력이 이루어진 셈입니다. 유럽의 그 탄탄한 기초과학 연구 기반하고 또 활발한 국제교류가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런 환경도 중요했겠지만 결국은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세 번째, 물리학과의 운명적 만남, 연구자의 탄생. 이분들 혹시 처음부터 노벨상 감이다 이런 천재 유형이었을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앤 라위리에 박사님은 원래 이론 물리학에 관심이 많았다고 해요. 근데 현상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다는 생각에 실험 물리학으로 방향을 트신 경우죠. 이론에서 실험으로? 네. 그리고 피에르 아고스티니 박사님 같은 경우는 원래 공학을 공부하셨는데 지도 교수님 권유로 광학 실험의 매력에 빠져서 물리학자의 길을 걷게 되셨다고 합니다. 비교적 좀 늦게 연구에 몰입하신 편이고요. 흥미롭네요. 그럼 페렌츠 크라우스 박사님은 좀 잘났나요? 크라우스 박사님은 헝가리에서 수학에 아주 뛰어난 재능을 보이셨다고 해요. 근데 고등학교 때 레이저 실험을 접하면서 그 기존 물리학이 잘 다루지 못하는 아주 빠른 현상에 매료되었다고 합니다.
빠른 현상에 대한 내력. 그렇죠. 그러니까 타고난 천재성보다는 그 끊임없는 호기심, 질문, 그리고 결정적인 만남이나 경험, 이런 것들이 이분들을 위대한 과학자로 이끈 원동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호기심이 결국 새로운 길을 열었군요. 자, 그럼 네 번째. 시간의 끝을 측정하려는 도전. 아토초 물리학의 태동. 당시 이미 펨토초, 그러니까 10의 마이너스 15제곱초 레이저 기술이 있었잖아요. 근데 왜 그보다 1000배나 더 빠른 아토초 영역에 도전해야만 했을까요? 네, 펨토초 기술도 대단했죠. 분자의 움직임이나 화학 반응을 보는 데는 아주 유용했습니다. 하지만 원자 내부에서 훨씬 더 빠르게 움직이는 전자, 이걸 보기에는 펨토초도 여전히 너무 느린 시간이었던 겁니다. 전자를 보기엔 부족했군요. 그렇죠. 전자의 세계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아토초 단위의 스냅샷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고차 고조파 생성, HHG 현상이 바로 이 아토초 시간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된 겁니다. 강렬한 레이저로 원자를 아주 세게 뒤흔들어서 아토초 길이의 빛 펄스를 뽑아내는 기술, 이게 핵심이었죠. 네, 기존의 한계를 정말 정면으로 돌파하려는 의지가 느껴지네요. 그럼 다섯 번째, 기존의 한계를 돌파한 문제의식. 전자 움직임을 본다는 것, 이게 단순히 더 빠른 카메라를 만드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겠군요. 맞습니다. 그 당시 양자역학은 전자의 상태를 주로 확률적으로 기술하는 데 익숙했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그 확률 분포 너머에 있는 그 실제 전자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싶어 했습니다. 실시간으로 본다는 것? 네, 너무 빨라서 볼 수 없다는 기존의 통념에 그야말로 도전한 것이죠. 라위리에 박사님이 HHG로 아토초 펄스 생성 가능성을 이론과 실험으로 입증하셨고요. 아, 네네. 그리고 결정적으로 크라우스 박사님의 실험이 이 기술로 측정한 실제 전자의 거동이 기존 이론의 예측과 미묘하게 다르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이게 아토초 과학의 필요성을 아주 결정적으로 증명한 계기가 된 거죠. 아, 실험 결과가 이론과 달랐군요. 네, 결국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가라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 답하려는 그런 치열한 도전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빛보다 빠른 시간의 창조, 아토초 펄스 개발 과정. 네, 정말 이 빛의 형태를 시간으로 조각했다는 표현이 정말 와닿는 것 같아요. 이게 상상조차 하기 힘든 그런 짧은 시간, 아토초 펄스인데요. 이걸 어떻게 만들어낸 건가요? 핵심 기술이 좀 궁금합니다. 네, 핵심은 그 고차 고주파 하모닉 생성, 줄여서 HHG라고 부르는 기술입니다. 이게 뭐냐면 아주 강한 레이저를 특정 가스, 그러니까 원자에 쏘는 거예요. 아, 원자의 레이저를요? 네. 그러면 원자에서 전자가 잠깐 튕겨져 나왔다가 다시 확 돌아오거든요. 네네. 그때 그 전자가 가진 에너지를 고주파수의 빛, 그러니까 주로 자외선 영역의 광자로 방출하게 됩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 광자들이 그냥 뭐 제멋대로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앤 라위리에 교수가 정말 놀라운 걸 발견한 거죠. 특정 조건을 잘 맞추면 이 광자들이 마치 파도가 해변에 정확히 같은 간격으로 딱딱 밀려오듯이 위상이 완벽하게 정렬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위상 정합이 가능하다는 걸 밝혀낸 거예요. 아, 파도처럼요? 그렇게 딱딱 맞춰서? 그렇죠. 그렇게 위상이 잘 정렬된 여러 고주파 빛들을 잘 합치면 그 파동들이 서로 더해지고 빼지면서 믿을 수 없을 만큼 짧은 시간 폭발, 바로 아토초 단위의 펄스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정말 정밀한 실험 제어가 생명이죠. 이야, 파도가 정렬되는 모습이라니까 조금은 그림이 그려지네요. 그러면 라위리에 교수가 그 가능성을 딱 열었고 페렌츠 크라우스 교수와 피에르 아고스티니 교수는 이 펄스를 그럼 실제로 활용하고 또 측정하는 길을 닦으신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크라우스 교수는 이 만들어진 아토초 펄스를 딱 이용해서 인류 최초로 원자에서 전자가 이렇게 튀어나오는 이온화 과정, 그 순간을 실시간으로 관측하는 데 성공했어요. 정말 찰나를 잡아낸 거죠. 와, 최초로요? 네. 그리고 아구스티니 교수는 이렇게 만들어진 펄스가 실제로 얼마나 짧고 또 어떤 모양인지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방법, 래빗이라는 아주 기발한 기법을 개발했습니다. 래빗이요? 토끼요? 네, 이름이 좀 재밌죠? 이건 아토초 펄스랑 원래 레이저를 같이 원자에 쏘아서 그때 전자가 흡수하는 에너지 패턴의 미세한 시간 차이를 분석해서 펄스의 시간 구조를 거꾸로 알아내는 그런 방식이에요. 아하. 그래서 이 세 분의 연구가 각기 다른 퍼즐 조각처럼 딱딱 맞아들어가면서 아토초 과학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분야가 열린 겁니다.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니라 시간을 보는 새로운 방식을 창조한 거죠. 그렇게 탄생할 아토초과학. 그렇다면 일곱 번째 주제로 넘어가서 이게 양자역학의 시간 해상도를 높였다. 이런 학문적 의의는 구체적으로 뭘까요? 기존 양자역학이랑은 뭐가 달라진 건가요? 네,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기존의 양자역학은 주로 에너지 상태라든지 전자가 어디 있을 확률 분포라든지 이런 시간에 따라 잘 변하지 않는 정적인 상태를 기술하는 데 강했어요. 네, 약간 멈춰있는 사진 같은 느낌이군요. 맞아요. 그런데 원자나 분자 세계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변화들, 예를 들면 화학 반응에서 전자가 막 움직이는 그런 과정은 직접 보기가 어려웠죠. 아토초 과학은 바로 이 과정에 대한 질문, 변화는 얼마나 빠르게 그리고 정확히 어떻게 일어나는가, 여기에 답을 주기 시작한 겁니다. 아, 네, 양자 현상을 정지 화면이 아니라 이제는 초고속 카메라로 찍은 동영상처럼 볼 수 있게 됐다고 할까요? 와, 정지 화면이 아니라 초고속 영상이라니 진짜 혁명적인 변화인데요. 혹시 구체적인 사례가 있을까요? 크라우스 교수가 금속 표면에서 빛을 쬐었을 때 전자가 방출되는 시간을 측정한 실험이 아주 좋은 예입니다. 같은 원소라고 해도 도체 안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는 전자랑 원자핵에 묶여있는 전자가 빛을 받아서 튀어나오는 데 걸리는 시간이 아주 미세하게 다르다는 걸 발견했어요. 네, 시간이 다르다고요? 전자가 튀어나오는데? 네, 이게 그냥 단순한 시간 차이가 아니고요. 물질 내부에서 전자들끼리 서로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는지, 그 전자 그룹 내부에 숨겨진 상호작용이나 동역학 정보를 드러내는 중요한 단서가 된 겁니다. 아, 그런 깊은 뜻이. 네, 그리고 아고스티니 교수의 그 레비트 기법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전자가 어떤 경로를 거쳐서 나왔는지, 심지어 그 위상 정보까지 제공하거든요. 이걸 통해서 기존의 양자 이론을 더 정교하게 검증하고 발전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죠. 라위리에 교수의 연구는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한 안정적인 아토초 펄스 생성법을 확립했으니까 뭐랄까 말 그대로 양자 세계에 시간을 보는 눈을 달아준 셈입니다. 와, 정말 원자 속 전자의 움직임을 직접 본다는 건 예전엔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영역이었는데 말이죠. 그렇다면 여덟 번째로 이 놀라운 기술이 실험실에 넘어서서 우리 실생활에는 좀 어떻게 응용될 수 있을까요? 가능성은 정말 여러 분야에 걸쳐 있습니다. 일단 첫째로 차세대 반도체 개발에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도체요? 네, 회로가 점점 나노미터 수준으로 작아지면서 전자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성능에 미치는 영향이 커졌거든요. 근데 아토초 펄스로 전자 이동을 실시간으로 측정하면 오류를 줄인다거나 작동 속도를 극한까지 끌어올리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성능 최적화에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둘째로는 의료 분야인데요. 예를 들어 방사선 치료를 할 때 암세포의 DNA가 손상되는 바로 그 순간을 정밀하게 이해하면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겠죠. 또 신약을 개발할 때 약물 분자가 우리 몸의 단백질과 결합하는 순간에 전자가 어떻게 재배열되는지를 추적해서 약효를 예측하거나 부작용을 줄이는 데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와, 반도체랑 의료라니 정말 중요한 분야네요. 혹시 화학이나 정보기술 쪽 응용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셋째로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바로 그 찰나. 원자들 사이의 결합이 끊어지고 새로 생기는 순간의 전자 움직임을 직접 관찰할 수 있게 되면 훨씬 더 효율적인 촉매를 설계하거나 새로운 화학 물질 합성을 아주 정밀하게 제어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화학 반응의 비밀을 푸는 열쇠가 될 수도 있겠군요. 네. 그리고 넷째로 양자 컴퓨터나 양자 통신 같은 미래 기술에서도 중요해요. 이런 시스템에서는 전자의 양자 상태 변화를 실시간으로 감지하는 게 필수적인데 아토초 기술이 그런 초고속 센서 역할을 해서 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겁니다. 이외에도 훨씬 성능이 뛰어난 센서 개발이나 고해상도 이미징 기술 같은 파생적인 응용 분야도 계속 연구되고 있고요. 듣고 보니 정말 차세대 기술의 핵심 열쇠가 될 잠재력이 크네요. 자, 그럼 아홉 번째로 넘어가서요. 2023년에 노벨 물리학상 발표 당시 반응은 어땠는지 좀 궁금합니다. 전자세계의 카메라 발명가들 이런 별명까지 얻었다면서요? 네, 맞아요. 발표 당시에 과학계에서는 정말 놀라움과 함께 아주 큰 환호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게 수십 년에 걸쳐서 끈질기게 매달려야 하는 실험이었고 또 극한의 정밀성을 요구하는 연구였거든요. 그래서 실험 물리학의 어떤 끈기와 저력을 다시 한번 보여준 수상이다. 이런 평가가 많았죠. 네, 이론만이 아니라 실험의 중요성을 보여준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그동안은 좀 추상적으로만 느껴졌던 양자 세계의 동적인 모습, 그 변화하는 모습을 실제로 들여다볼 수 있는 도구를 인류에게 딱 안겨준 거잖아요. 그야말로 과학의 패러다임을 전환시킨 업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아, 그리고 앤 라위리의 교수가 역대 4번째 여성 물리학상 수상자라는 점도 상당히 큰 화제가 되었죠. 네, 맞습니다. 그 점도 굉장히 주목받았고요. 과학계의 성다양성 논의에 다시 한번 불을 지피는 계기가 됐고 많은 젊은 과학자들, 특히 여성 과학자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또 인상적이었던 건 수상자 3분 모두 인터뷰에서 공동 연구의 중요성이나 동료들의 기여를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겸손한 태도를 보여주셨다는 점이에요. 아, 그랬군요. 네, 사실 이분들이 노벨상 예측 후보군에는 아주 자주 거론되진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노벨위원회가 단순히 현재 인기 있는 분야보다는 과학의 좀 더 근본적인 질문에 답하고 미래의 확장 가능성을 여는 그런 연구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메시지를 던진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었습니다. 발표 직후에는 IT나 반도체, 의료 분야 기업들에서 관련 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 발표가 이어지기도 했고요. 과학의 근본과 미래를 봤다, 이런 의미가 있었군요. 이제 10번째 이야기인데요. 수상 이후에 이 3분은 어떤 길을 걷고 계신가요? 연구는 계속 이어지고 있겠죠. 일상 수상에 그냥 머무르지 않으시고 여전히 연구 현장에서 또 교육 현장에서 과학의 사회적 역할 확대를 위해서 힘쓰고 계십니다. 앤 라위리에 교수는 아토초 과학의 저변을 넓히고 기초과학 투자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아주 적극적이세요. 특히 젊은 여성 과학자들의 멘토 역할도 자처하고 계시고요. 아, 후학 양성에도 힘쓰시는군요. 네, 페렌츠 크라우스 교수는 아토초 기술을 산업적으로 어떻게 응용할 수 있을지, 그리고 과학 대중화에도 관심이 많으시고요. 동시에 연구적으로는 단일 전자를 넘어서서 원자핵이나 분자 전체 시스템에서 일어나는 시간적인 상호작용을 탐구하는 좀 더 복잡한 연구에 도전하고 계십니다. 와, 연구의 폭을 더 넓히시는군요. 피에르 아고스티니 교수님은 연세도 꽤 있으신 걸로 아는데 여전히 활동적이신가요? 네, 정말 노익장을 과시하고 계시죠. 여전히 대학에서 학생들을 직접 지도하고 계시고요. 당신이 개발한 그 RABTT 측정법을 더 정교하게 발전시키는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정밀한 관측이 때로는 위대한 이론보다 더 깊은 통찰을 준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참 기억에 남더라고요. 아, 정말 멋진 말씀이네요. 네, 이 3분의 이런 지속적인 활동은 기초과학이 어떻게 산업이나 교육,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와 연결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수상이 전 세계적으로 초단시간 과학 분야에 대한 연구 투자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면서 바야흐로 정밀성의 시대가 열렸음을 알리는 그런 신호탄이 되었다고 볼 수 있죠. 노벨상의 진정한 의미는 아마도 이런 지속적인 영향력에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11번째, 3사람의 공통점과 뚜렷한 개성, 연구 철학과 인간성. 자, 2023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들. 이분들 국적이나 세대는 다 다른데 정말 뚜렷한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네네. 바로 그 꾸준함하고 묵묵함. 이거 아닌가 싶어요. 아고스티니 교수는 그 실험 정밀도를 정말 극한까지 끌어올렸고, 그렇죠. 크라우스 교수는 이론이랑 실험, 이걸 딱 연결하는 아토초 펄스를 결국 만들어냈죠. 라위리에 교수도 어려움이 많았는데도 수십 년간 한 우물만 팠고요. 아, 네. 바로 그 지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분들이 뭐랄까 세상을 확 뒤집는 그런 혁명가 스타일은 아니었지만요. 그 끈질긴 집념. 네. 그게 결국 물리학의 새 장을 열었죠. 그리고 또 다른 핵심은 정확한 질문을 던지는 힘인 것 같아요. 질문이요? 네. 예를 들어 아고스티니 교수는 굉장히 짧은 시간 차이를 재려고 그 래비티빗 기법을 개발했는데요. 이건 뭐랄까 초고속 연사 카메라로 빛하고 전자가 만나는 그 찰나, 그걸 포착하는 거랑 비슷해요. 와, 비유가 확 와닿네요. 그리고 크라우스 교수는 전자는 대체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가? 이 근본적인 질문에서 시작했고요. 라위리에 교수는 또 아주 미세한 신호 속에서 패턴을 찾으려고 질문을 계속 다듬어갔죠. 그러니까 번뜩이는 영감 이것보다는 정교한 질문을 계속 벼리는 과정. 그게 혁신의 열쇠였던 겁니다. 듣고 보니 그러네요. 3분의 개성도 참 흥미로워요. 저기 아고스티니 교수는 언론 노출 별로 안 좋아하시는 조용한 실험가 스타일이시고, 네네. 크라우스 교수는 강연도 막 활발히 하시고 대중과 소통하는 과학 커뮤니케이터. 맞아요. 라위리에 교수는 부드러우면서도 자기 소신은 확실한 그런 협력적 리더십을 보여주시고요.
근데 더 흥미로운 건 이분들 모두 이게 개인의 영광이다라기보다는 과학 공동체의 진보로 자신의 업적을 해석한다는 점이에요. 아, 맞다. 수상 직후에도 이건 우리 모두의 성취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겸손함이 느껴지죠. 과학이란 게 결국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거다? 협력의 결과물이다? 이걸 딱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정말 그렇네요. 자, 그럼 12번째. 아인슈타인의 시간 개념을 계승한 현대 물리학의 선구자들. 이분들 연구가 그럼 아인슈타인이 제시했던 그 시간 개념하고는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 아, 이게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죠. 생각해보면 아인슈타인이 시간의 어떤 거대한 흐름, 그러니까 우주적인 차원에서 시간의 상대성을 밝혔다면요. 네. 이 세 분은 그 시간을 아주 작은 미시세계, 즉 양자역학의 영역으로 가져와서 측정 가능한 실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측정 가능한 실체요? 네. 특히 크라우스 교수는 전자가 원자에서 탁 튀어나오는 그 과정을 아토초, 그러니까 천경분의 1초 단위로 측정을 했어요. 그래서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지 이걸 밝혀낸 거죠. 시간에다가 현미경을 가져다 댄 셈이에요. 와, 천경분의 1초. 상상도 안 가네요. 그러고 보니 아고스티니 교수의 그 래빗 기술, 그것도 빛하고 전자의 상호작용을 시반 순서대로 분석하게 해줬잖아요. 맞아요. 바로 그거죠. 덕분에 이제 시간은 단순히 배경이 아니라 어떤 현상을 이해하는 핵심 열쇠가 된 거군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걸 넘어서 언제 어떤 순서로 일어나는가 이렇게 질문의 차원이 달라진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정확해요. 그리고 라위리에 교수는 이런 정밀한 시간 측정을 가능하게 만든 고주파 하모닉 생성 기술, 그러니까 아토초 펄스를 안정적으로 만드는 그 기술에 정말 결정적인 기여를 했어요. 아, 기술의 안정화. 네, 이론이나 아이디어를 실제 실험실에서 구형 발명하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 세 분은 아인슈타인이 연 시간 개념을 미시세계에서 실험으로 증명하고 또 다룰 수 있는 길을 연 진정한 선구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시세계의 상대성 이론하고 미시세계의 양자역학을 시간이라는 언어로 잇는 다리를 놓았다거나 할까요? 정말 대단한 업적이네요. 자, 그럼 13번째. 현재와 미래의 과학자에게 미친 영향과 이어진 연구. 이 아토초 물리학이 열어줘친 가능성.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고 있나요? 영향은 실로 막대하다고 봐야죠. 전자의 움직임을 거의 실시간으로 관찰할 수 있게 되면서부터 화학 반응 연구나 신소재 개발, 생명현상 연구까지 거의 모든 자연과학 분야의 실험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어요. 훨씬 정밀해지고 또 동적으로 변했죠. 동적으로요? 네, 멈춰있는 걸 보는 게 아니라 움직이는 걸 보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극초단 광학이라든지 초고속 양자역학 같은 이름의 연구 분야들이 아주 활발하게 생겨나고 있습니다. 와, 그야말로 관찰의 기준 자체를 바꿔버린 거군요. 세상을 정지된 그림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영상으로 보게 된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라위디에 교수의 수상은 특히 여성 과학자들한테도 정말 큰 용기랑 영감을 주었을 것 같아요. 물론입니다. 당연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분들의 그 끈기 있고 협력적인 연구 방식 자체가 젊은 과학자들한테는 아주 훌륭한 본보기가 되고 있어요. 단순한 기술 개발 이걸 넘어서 과학적 태도나 장기적인 안목의 중요성 같은 걸 보여주죠. 네, 연구 태도까지도요. 네. 그리고 정보통신이나 의료진단, 차세대 반도체, 양자 컴퓨팅 같은 산업 분야와의 융합 연구도 폭발적으로 늘고 있고요. 이건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 그러니까 과학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꾼 전환점이라고 봐야 합니다. 패러다임 전환. 의미가 깊네요. 자, 그럼 14번째. 새 과학자가 인류에게 남긴 진짜 메시지. 그렇다면 이런 기술적인 성과 너머에 이분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더 깊은 메시지는 뭘까요?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네, 이분들의 업적은 단순히 기술적인 게 아니라 보이지 않던 세계를 기어코 보려는 인간의 그 집념, 또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측정의 한계에 도전하는 용기, 그리고 과학은 결국 인간과 세상을 이해하기 위한 깊은 통찰이다. 이런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어요. 과학이라는 게 차가운 논리만 있는 게 아니라 뜨거운 신념과 철학의 뿌리 내리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네요. 듣고 보니 라위리에 교수는 과학계 내 어떤 다양성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셨고, 아고스티니 교수는 묵묵히 자기 일을 가는 연구자의 가치를 보여주셨고, 그렇죠. 크라우스 교수는 과학과 사회의 소통, 그리고 과학을 통해서 인간의 인식 능력을 확장해야 한다. 이런 필요성을 강조했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핵심 메시지를 좀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첫째, 보이지 않는 세계는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자에게 열린다. 둘째, 위대한 과학은 정답을 찾는 게 아니라 탁월한 질문을 던지는 예술이다. 질문의 예술. 결국 이분들은 과학을 통해 우리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자체를 바꿀 수 있다는 어떤 희망, 가능성 이런 걸 보여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와, 정말 깊은 울림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야기를 500자 총론으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네, 2023년 노벨 물리학상은 보이지 않던 전자의 움직임을 세계 최초로 시간 안에서 포착한 피에르 아고스티니, 페렌츠 크라우스, 앤 라유이에게 돌아갔습니다. 이들은 실험을 통해 시간의 한계를 넘어섰고 과학은 정적인 세계가 아닌 변화의 흐름 자체를 관측하는 시대를 열었습니다. 아토초 기술은 단순한 물리학의 혁신을 넘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의 혁명이었습니다. 전자의 춤을 목격하게 해준 이들의 업적은 과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이상으로 AI에서 마구 쏟아지는 지식의 홍수 시대에 대응하여 현인들의 지혜와 덕성을 부각시키는 노벨상 세계 채널이 제공하는 2023년도 노벨 물리학상 3명의 공동 수상자 피에르 아고스티니, 페렌츠 크라우스, 앤 라위리에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2024년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존 호필드와 제프리 힌튼의 동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안녕!